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9살 정미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시댁과의 갈등과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했던 이야기거든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모 집에서 자랐어요. 고모가 정말 잘해주셨지만 어린 마음에 위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했어요. 다행히 장학금도 받고 과외도 하면서 무사히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취직했고 5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작은 원룸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적금도 꾸준히 넣어뒀거든요. 남편인 박준혁 씨는 회사 후배를 통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대해주더라고요. 미연 씨, 정말 좋은 인상이에요. 사실 소개팅 나오기 전에 엄청 긴장했거든요. 친구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죠?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걸요. 사실 저도 소개팅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평범하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 다니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게다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 그런데 혹시 제가 너무 진부한 칭찬을 하는 건 아닌가요? 소개팅에서 맨날 듣는 소리라서 지겨우실 수도.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진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준혁 씨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3살 많은 외동아들이었어요. 미연 씨,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건 아닌지 사실 친구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긴 했는데 직접 확인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부담스럽다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계셔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너무 진부한 소리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워낙 의존적인 편이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시거든요. 아, 이런 얘기하면 마마보이 같나요? 정말 고마운 반응이었어요. 6개월쯤 만나니까 준혁 씨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연 씨, 우리 결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서로를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천천히 해도 되지만 저는 미연 씨가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양가 상견례를 할 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나와주셨어요. 고모, 정말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뭘 그런 말 하니? 내 부모님 대신이라도 내가 해야지. 상대방 집은 어떤 분들이니?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워낙 가정적이거든요. 상견례 당일,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을 만났어요. 시모 박순자 씨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혜진이까지. 안녕하세요, 정미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의 반응이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란 걸 보니 다행이네. 다만 부모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예의를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거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집안 예절이나 시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며느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시모는 마치 저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사실 오빠가 그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소개팅도 별로 안 나가고 연애도 소극적인 편인데 언니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확 다가갔을까?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으셨나 봐요? 회사 후배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여자지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빠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언니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요. 아, 이상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보통 좀 더 애교 많고 순한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뭔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무난했지만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는 조금 불편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준혁 씨와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좀 엄격하시네. 우리 엄마가 원래 신중하셔. 나쁜 뜻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누나도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시간 지나면 친해질 거야. 준혁 씨는 가족들을 감싸더라고요. 저도 첫 만남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몇 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규모는 크지 않게 했어요. 제가 친척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시모가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인사는 와야지. 뭘 준비해 올까? 준비는 됐고 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시댁에 가니까 시모가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왔으면 뭐라도 해야지. 그냥 앉아있을 거야? 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집에 와서 손님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우리 때는 시댁 오면 신발부터 벗고 마당 쓸고 그랬는데 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와드린다는 게 뭐야? 손님도 아니고 시댁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지. 설마 그것도 모르고 시집 온 거야? 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 못 배웠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청소부터 해볼까? 걸레질 할 줄은 알지. 요즘 애들은 집안일 안 해서 걸레 잡는 법도 모른다던데. 첫 마디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청소 좀 하고 빨래도 좀 개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방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같이 도와줄래? 저는 왜요? 아직 미혼이잖아요. 언니가 며느리니까 언니가 하세요. 시모도 시누이 편을 들어주셨고요. 혜진이는 아직 애야. 며느리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똑같은 딸인데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첫 방문이라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좀 전통적이셔. 하지만 며느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걸 혼자 다 하라고 하시네.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준혁 씨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방에서만 있고 시모는 계속 일을 시키시고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시모 생일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모 생일 일주일 전부터 준혁 씨가 말하더라고요. 미연아, 우리 엄마 생일 준비 좀 잘해야겠어. 당연하죠.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핸드백을 좋아하셔. 백화점에서 괜찮은 걸로 하나.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면 제 한 달 용돈인데 첫 시모 생일이니까 정성을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모 취향에 맞는 핸드백을 골라봤는데 20만 원으로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첫 생신인데 너무 싼 걸 드리면 안 되겠지.
결국 35만 원짜리로 샀어요. 게다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생일 당일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들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 제법 괜찮네. 시모는 선물을 받아보시더니 그럭저럭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 말씀이었지만 나쁘지 않게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러더니 편의점에서 산 듯한 5천 원짜리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우리 혜진이 고마워.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35만 원 선물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학생인데 이런 것까지 사와서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혜진이가 제일 착하네. 똑같은 딸인데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시누이 생일 때 저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5천 원짜리 선물만 준비했죠. 혜진아, 생일 축하해. 언니, 이게 다예요? 시누이의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언니는 직장 다니시잖아요. 이런 거만 사와요? 그 말을 들은 시모가 나서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혜진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어머님도 혜진이한테는 학생이니까 마음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했던 말을 바로 뒤집으시니까요. 결국 시누이 생일에 추가로 2만 원짜리 선물을 더 사다 드려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해 설날이었어요. 시댁에서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 저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해야 했거든요. 설날 일주일 전부터 시모가 연락하셨어요. 이번 설에는 친척들도 좀 와. 음식 준비 잘해야겠어. 네, 어머님. 뭘 준비하면 될까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전도 좀 부치고 떡국도 끓이고 엄청난 양의 일이었어요. 혜진이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혜진이는 아직 미혼이야. 제사 준비는 결혼한 사람이 하는 거지. 설날 3일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 오면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는 거실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여보, 좀 도와줘. 남자가 부엌 일을 뭘 해? 우리 집은 원래 여자가 다 하는 거야. 그럼 혜진이라도. 혜진이는 아직 어려.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 혼자서 모든 고생을 다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디서 쉬어? 시모가 화내시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 시누이가 설거지 좀 도우려고 하니까 혜진아, 됐어. 너는 그냥 놀아. 설거지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손이 거칠어질까봐 걱정돼. 저는 손 거칠어져도 상관없고 시누이는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친척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설에 너무 힘들었어. 고생했지. 수고 많았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혼자 다 하고 혜진이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전통적인 집안이라서.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혁 씨는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댁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준혁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뭔가 싶어서 봤죠. 선배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발신자는 김소영이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들었던 그 여자였죠.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했어요. 선배님이랑 일하면 많이 배워요. 내일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뭔가 업무상 메시지 같기도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계속 메시지 보내는데 누구야? 아까부터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알림이 와서요. 이 시간에도 일 얘긴가요? 아, 그거? 회사 후배야. 신입사원인데 나한테 업무 질문하는 거지. 뭐 그리 대수로운 건 아니야.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해서 늦은 시간에도 내일 할 일 미리 정리해두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좀 자주 연락하는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메시지 오는 거 맞아요?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잖아.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별거 아니야 진짜.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귀여워라. 그런데 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괜찮아? 준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준혁 씨 행동을 관찰해 봤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요즘 야근이 많네.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언제쯤 끝나?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매일 7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9시, 10시에 들어오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준혁 씨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쓰는 향수랑은 전혀 다른 냄새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무슨 냄새? 향수 냄새. 아, 지하철에서 누가 많이 뿌렸나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준혁 씨 핸드폰을 봤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들었거든요. 핸드폰이 옆에 놓여 있길래 봤는데 김소영과 나눈 메시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배님, 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같이 저녁 먹어요. 혹시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준혁 씨한테 따졌어요. 여보, 김소영이랑 뭐 하는 사이야? 솔직히 말해봐. 나도 바보가 아니라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 아니면 네가 뭔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봤다거나? 핸드폰 봤어.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좀 이상하고 보고 싶다는 게 업무상 하는 말이야? 준혁 씨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거 말이야? 그냥 업무상 만나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 친구가 워낙 어려서 선배한테 좀 친근하게 대하는 것뿐이라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너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들었어? 사무실에서 소문 같은 거? 내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 그래, 오해야. 완전 오해.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면 시댁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야? 미연아,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우리 2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래, 오해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준혁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죠. 몰래 사립 탐정을 알아봤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사립 탐정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한 2달 정도 조사하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이 한 달 후에 연락을 줬거든요.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남편분과 김소영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진 증거와 함께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둘이 식당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까지.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에서 저에 대한 태도였어요. 남편 문제로 속상해하는 저에게 시모가 하신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다른 여자가 끼어든 거 아니야?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의심하지 마. 우리 아들이 바람필 사람 같니?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고 아들은 뭘 해도 감싸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1년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은 계속 늦게 들어오고 시댁에서는 자꾸 저한테만 트집을 잡고 결혼 2년 반쯤 됐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모가 갑자기 준혁 씨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혁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미연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애도 없고 너희 둘 사이도 좋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도 이혼은 며느리 탓이라는 거였죠. 남편도 어머니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어요. 그래, 우리 성격이 좀 안 맞긴 해. 미연이가 너무 예민하고 엄마랑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운 건 준혁 씨인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다니.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언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빠도 좀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위자료도 별로 안 주려고 했어요. 네가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정도?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500만 원이라니. 결혼 2년 반 동안 받은 모든 모욕에 대한 보상이 고작 50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정식으로 한 번 더 얘기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바빴어요. 탐정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남편 불륜 증거 사진들,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을 정리한 메모까지.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USB를 가져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뭐 그런 걸 다 가져왔어? 무슨 회사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이혼이면 간단하게 서류 몇 장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준비했니? 시모가 신기한 듯 물으시면서도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서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혼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정리하자. 모두들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아마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첫 번째는 남편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들만 골라뒀거든요. 남편과 김소영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아파트 현관에서 포옹하는 사진. 잠깐, 이게 뭐야? 미연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분명히. 남편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회사 후배 김소영 씨와 지난 4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전문 탐정이 찍은 거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탐정 사무소 연락처도 드릴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 이렇게 놀라시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이셨나 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라고 말해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버지,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미연이가 뭔가 잘못 본 거거나 아니면 누가 이상하게 조작한 거예요. 이 사진들도 각도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계속 변명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만 했지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2개월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했거든요. 비용만 200만 원 들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시모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이것들이 진짜야? 정말 우리 준혁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조작한 거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사진도 막 만들어낼 수 있다잖아. 미연이 네가 우리 아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야?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정식 보고서예요. 필요하면 탐정분과 직접 통화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과 김소영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들을 보여준 거죠. 선배님 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 계속 만나요. 집에서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언제 진짜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의 답장들까지 다 있었어요. 나도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시댁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입술까지 파래지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시누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정말 충격이었나 봐요. 어떠세요? 제가 예민하고 의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데도 아내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모가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완전히 위축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준비물을 꺼냈어요. 제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카드였거든요. 저 사실 돈을 좀 모아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얼마나? 설마 몇백만 원 갖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 요즘 젊은 것들이 적금 몇백만 원 넣어두고는 부자인 줄 아는데 적금이랑 펀드 합쳐서 총 8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매도한 부동산 수익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뭐? 8천만 원이라고? 1억? 진짜로? 모두가 입을 벌리고 놀랐어요. 시누이는 아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셨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가 절반 이상 냈어요. 남편 월급이 300인데 저는 500 받거든요. 그리고 남편 용돈도 매월 30만 원씩 제가 줬고 명절에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다 제 돈이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제가 절반 넘게 보탰고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네가 우리보다 돈이 더 많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그럼 재산 분할할 때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게다가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으면 총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연아, 잠깐. 우리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술 먹고 정신없을 때 그런 거였어. 진짜 사랑은 너뿐이야.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4개월 동안 계속된다고요? 그리고 메시지 봤죠? 저랑 사는 게 답답하다고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게다가 전 이미 다른 분과 만나고 있어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야? 언제부터?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산 제가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처럼 저를 의심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시고요. 시모가 급해서 끼어들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연아, 잠깐.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나름대로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아껴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다른 남자까지 만나면서? 가족이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혜진이가 하는 일은 다 예쁘게 봐주시면서 저는 뭘 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설날에 혼자 모든 일 다 하고 있는데 혜진이는 손 거칠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시고.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빠도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건 좀. 혜진아, 네가 할 말이 아니야. 너도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집안일 할 이유가 없어요. 언니는 며느리니까 언니가 해야죠. 이런 말 다 했잖아.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왜 연습해야 하냐고도 했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혼을 먼저 제안하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애도 없고 성격도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시모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본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걸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위자료로 800만 원, 재산 분할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어했어요.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하고 적금도 다 깨고 펀드도 손해보고 팔아야 했더라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이혼 후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시댁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이 정말 악몽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난 회사원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전 남편처럼 저를 평가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1년 반 만에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거였죠. 6개월 넘게 만나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재혼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재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새 남편 가족들도 절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가족도 있구나 싶었어요. 재혼 후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새로운 관계에서도 가끔 불안해했거든요. 여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이전 결혼에서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고아라서 예의가 없다는 말들을요. 심지어는 의심이 많아서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미연아,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못 본 거지. 그 사람들이 눈이 없었던 거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라고. 그런데 가끔 불안해요. 혹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해서, 또 제가 뭔가 못해서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르거든. 나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상처가 있든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지금의 당신이 좋으니까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얼마든지 따져도 돼. 알겠어? 새 남편은 정말 인내심이 많았어요. 제가 가끔 예민하게 반응해도 항상 차분하게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시댁 식구들도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님은 처음 만날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미연아,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미연이 얘기뿐이야. 미연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듣는 나도 지겨울 정도로 자랑하더라. 하하하,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직접 보니까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정말 잘 부탁해. 아, 그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집은 딱딱하거나 까다롭지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어머님, 제가 이혼한 몸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좀 걱정이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시대라고 해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젊은 애들처럼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삶이 뭔지 알고 선택한 거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 아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어? 하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 우리는 며느리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옛날 집안이야.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싶어서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재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요.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아. 행복해 보여서. 그래, 다행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왜 또 왔어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해요?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미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김소영이랑은 진짜 끝났어. 그 여자도 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실망하고 떠났거든. 결국 다 내 잘못이었지. 내가 너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런 거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껴. 남편은 더 이상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김소영과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이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김소영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좌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시모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미연아, 나야, 박순자야. 혹시 바쁘니? 아니면 나랑 얘기하기 싫어하니? 나도 이해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전화 받아줄 줄도 몰랐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때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러워. 준혁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너를 의심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미연아, 너 같은 며느리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요즘 혼자 살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너한테 시킨 일들 다 잘못된 거였어. 네가 고아라서 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훌륭했어. 혼자서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정말 대단한 아이였는데 내가 너무 못됐어. 시모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과거를 정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도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셨고요. 미연아,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좀 쉬자.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부산?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사실 예전에는 여행 한번 가자고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눈치 보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전 결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게 부부 생활인가 싶었어요. 재혼 2년 차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남편이 적극 지지해줬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봐.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해. 사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닐 필요 없어. 카페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정말요? 카페는 수익성이 좋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손해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보다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당신을 믿거든. 정말 이런 지지를 받으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전 결혼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반대부터 들었는데 말이에요.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가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요. 새 시댁 식구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카페 일도 보람차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보려고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새 시댁 식구들과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어요. 미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전에는 좀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맨날 웃고 다니거든.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미연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도 복 받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결혼에서의 모든 고생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분명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만 나아가면서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사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는 30대 한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황당한 제 인생 실화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월급은 겨우 200만 원 정도. 원룸 월세 75만 원 내고 나면 정말 라면과 김밥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죠. 아, 이렇게 살다가 언제 결혼하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살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살 때 맞선으로 김진우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3살 위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미 씨, 간병 일을 하시는군요. 아,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못하겠던데. 어르신들 모시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체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첫 만남부터 남편이 제 직업에 대해 유난히 길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데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수미 씨.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요.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병사분들 보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24시간 돌봐드리고 밤에도 깨서 돌봐드리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수미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하게 아, 이 사람이 제 직업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계산이 있었는데 말이죠. 맞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프러포즈 했어요. 수미야, 우리 결혼하자. 아니, 진짜로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만난 여자 중에 너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 없었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봉사정신 투철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여자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여자를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정말이야, 수미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아니, 사랑해.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던 터라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래요? 정말요? 저도 좋아요. 하지만 저 가진 게 없는데 괜찮을까요? 가진 게 없다니 무슨 소리야. 수미야, 너는 마음이 예쁘잖아. 그리고 전문 기술도 있고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야, 가치.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의 반응이 정말 특이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머나, 참 착하게 생겼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구나. 그런데 얘야, 진우가 그러는데 간병일 하신다며?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행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다행이 아니겠어?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치매가 좀 있으셔서 돌봄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네가 전문가니까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진짜 딱 맞아떨어졌네.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 그때 시모가 말한 할머니는 83세 시할머니였어요. 경증 치매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할머니 뵙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모의 눈이 어찌나 반짝반짝했는지 결혼 초기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해줬고 시댁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나 칭찬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래. 이 모든 게 다 좋은 아내 덕분이야. 과찬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수미야. 너 같은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야.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데 결혼 6개월쯤 지나면서 시모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시작했어요. 수미야,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간병사분들도 자주 바뀌고 해서 할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 그러시구나요. 어떻게 불안해하시는데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수미야, 주말에라도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은데 새 며느리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할머니는 정말 외롭고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아내 수미예요. 아이고, 수미야? 진우가 결혼했다고 하더니, 어머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고맙다, 수미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진우가 복이 많아서 이런 착한 아내를 만났구나. 처음에는 주말에 몇 시간씩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정도였어요. 할머니께 책도 읽어드리고, 산책도 함께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1년 후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가야 했어요. 수미야, 할머니가 집에서 지내시는 걸 정말 좋아하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 수미가 언제 또 와서 집에 데려갈까 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야.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더 자주 모셔와야겠더라고. 남편도 이런 식으로 제게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더 편안해 하실 거야. 그리고 집에서 지내시는 게 요양원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가족들이 돌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주말마다 모셔오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긴 하겠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간병 전문가잖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돌봐주실 수 있을 거야. 주말마다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밤에도 할머니가 자주 깨시고 화장실 도움도 필요하시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드려야 하고요. 수미야, 물 좀 줘. 목이 말라. 새벽 3시에 할머니가 부르시면 잠에서 깨서 물도 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할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수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이렇게 늙어서 너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할머니가 밤에 깨셔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여보, 할머니가 부르세요. 응, 네가 가봐. 나 내일 회사 가야 해서 잠 좀 자야겠어. 저도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너를 더 편안해 하실 거야. 미안해, 수미야. 다음에는 내가 할게. 하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수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아, 네, 괜찮아요. 주말에 좀 바빴어요. 결혼하시더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결혼 2년째가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미야,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 치매도 조금씩 심해지시고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제대로 못 받으시는데요? 간병사들이 자주 바뀌니까 할머니가 적응을 못 하시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간병사들이 우리 할머니만 전담으로 돌봐드리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을 동시에 돌보다 보니까 세심한 케어가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미야, 네가 혹시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좀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어떨까? 아, 물론 갑작스러운 부탁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음, 솔직히 말하면, 네, 월급도 200만 원 정도잖아? 할머니 간병비로 그만큼 드릴 테니까 경제적으로는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한테는 훨씬 좋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 어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 단절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아이고, 수미야.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할머니가 더 급하지 않니? 할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지금 아니면 효도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네가 간병 전문가잖아. 다시 취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쉬울 거야. 남편도 시모 편을 들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할머니 상태가 정말 걱정되거든. 이번 주에 병원 갔을 때도 의사가 그러더라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네가 돌봐주시면 할머니도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 그래도 내 인생 계획은 수미야, 지금은 할머니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가족이잖아. 내가 할머니 손자로서 직접 돌봐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자가 간병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네가 전문가니까 이해해줘, 수미야.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할머니 전담 간병인이 됐어요.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했어요. 수미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일 잘하고 계셨는데 시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는군요. 효부시네요, 정말. 요즘 그런 며느리 없는데.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매일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주말에는 집에서 24시간 케어했죠.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제 개인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수미야, 요즘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전화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해. 시할머니 간병하느라 시간이 없어. 간병을? 너 간호조무사였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하는 거랑 가족 간병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너무 힘들지 않아? 좀 힘들긴 한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건강도 챙겨야지. 그런데 약속한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수미야, 이번 달은 할머니 병원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 치료비며 약값이며. 그래서 간병비를 좀 줄여야겠어. 얼마나 줄이시는 건데요? 50만 원 정도만 드릴게. 미안해, 수미야. 다음 달에는 원래대로 드릴 테니까.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고, 수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형편이 있는 거 알지? 할머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조금만 참아줘. 응?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간병비를 자꾸 깎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제가 할머니 병원비까지 부담하라고 했어요. 수미야, 네가 할머니를 전담하니까 병원비도 네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간병비도 못 받고 병원비까지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할머니도 내 할머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간병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경험도 쌓고 나중에 다시 일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이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간병은 저 혼자 다 하면서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해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간병비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비까지 내라고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수미야, 우리 가족인데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이 간병비 대신 줘.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 경제 책임지고 있잖아.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내 힘듦은 이해 안 해? 물론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더 급한 상황이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도 후회할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남편은 항상 할머니를 우선시했어요. 제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3년째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더라고요. 어디가? 아,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해. 급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거든. 주말에 무슨 회사 일? 진우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우리 회사도 실적 압박이 심해서 주말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야. 미안해. 수미야, 조금만 참아줘. 예전에는 주말에 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저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은, 피곤해. 할머니 간병하느라 너도 힘들 텐데. 푹 쉬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도 했어요. 수미야, 요즘 너 병원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무슨 냄새요? 저 매일 씻는데. 아니, 그런 냄새가 아니라 간병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몸에 배는 것 같아. 소독약 냄새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좀 그래. 정말 상처가 됐어요. 할머니를 돌본다는 이유로 저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간병 그만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씻고 아니면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면 어때? 향수요? 할머니한테 향수 냄새 나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아무튼 뭔가 방법을 찾아봐. 결혼 4년째가 되자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할머니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든지. 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게 네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너는 집안일하고 역할 분담인 거지. 집안일이 아니라 간병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제 일이 됐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네가 간병 전문가니까 할머니 돌봐달라고. 그때는 주말에 가끔 뵙는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24시간 전담하라는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바뀐 거잖아.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셨으니까 우리도 맞춰서 해야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그날 밤 손님 한 분을 태우셨대요.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더래요. 예린아, 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아, 그런데 예린아, 나 곧 정리될 것 같아. 뭐가 정리돼요? 복잡한 상황들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결혼 날짜도 정하고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오빠 상황이. 걱정 마, 예린아. 지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곧 다 정리될 거야.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룸미러로 확인해보니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수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 얘기를 하고 있더라.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거 아닐까요? 아니다. 수미야, 내가 확실히 봤어. 목소리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분명히 네 남편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있었어. 며칠 후 아버지가 또 연락 주셨어요. 수미야, 네 남편이 젊은 여자랑 함께 있는 걸 또 봤다. 이번에는 웨딩홀 앞에서 손잡고 들어가더라.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어. 웨딩홀에서요?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수미야, 네 남편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어. 이제 확신이 섰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예린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집안일이 복잡해서 늦어. 미안해. 복잡한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곧 모든 걸 정리하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너 같은 여자는 정말 처음이야. 모든 게 다 들통났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할머니 간병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지를 더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더 관찰해 보니 예린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예린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린을 만날 수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한눈에 봐도 좋은 집 딸 같은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김진호 씨 아세요? 예린이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시는지 진호 오빠와 만나고 있어요. 혹시 진호 오빠 친구분이세요? 아니면 직장 동료분이신가요? 진호 오빠가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답답했어요. 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혹시 진호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예린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진우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혼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진우 오빠는 미혼이에요. 분명히 미혼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진우의 아내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진우 오빠가 분명히 미혼이라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보여주고 결혼증명서 사본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가 4년 전에 결혼했어요. 예리는 그걸 보더니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정말이에요? 정말 부인이세요? 하지만 진호 오빠가 분명히 미혼이라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1년. 1년 정도 됐어요. 처음부터 미혼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제 부모님께도 미혼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미혼인 줄 알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다고요. 진우 오빠가 완전히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예린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남편에게 속은 진짜 피해자라는 걸 확신했어요. 예린 씨도 속으신 거예요. 저랑 똑같이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아버지가 우연히 진우가 당신과 통화하는 걸 들으셨어요. 예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예린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때 예린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언니.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상했는데요. 진우 오빠가 저한테 절대 자기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룸메이트가 있다면서요. 남자 룸메이트가 있어서 여자가 오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밖에서만 만났어요. 룸메이트요? 네.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회사에서 연애 금지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의 회사에서 연애 금지가 어디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룸메이트라고 거짓말한 거였죠. 그리고 가끔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집안일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복잡할까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었던 거네요. 제가 할머니 간병하느라 집에 있을 때는 당신한테 연락 못 했던 거예요. 예린이 더 자세히 얘기해주니 남편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진호 오빠가 저한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네요. 1년 동안이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완전히 바보였네요. 어떻게 의심도 안 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부인이 있었다니.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대체 뭐예요? 예린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년 동안 간병만 하면서 살았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저를 간병부라고 생각하면서요. 간병부라고요? 언니를 간병부라고 했어요? 저는 예린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간병인을 전담하게 됐는지,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처음엔 주말에만 할머니 뵙는 정도였는데 점점 요구가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고 24시간 간병만 하게 됐어요. 24시간 간병을요?
그럼 언니는 4년 동안 자유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로지 할머니 간병만. 그런데 진우 오빠는 그 시간에 저랑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 언니가 할머니 돌보시는 동안 예린이 더욱 분노했어요. 정말 최악이네요.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경험 쌓으라고 해서 다니는 정도예요. 회사가 어디세요? 대성산업이라고 중견기업인데, 아, 별로 유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성산업은 시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혹시 대성산업 사장님이 아버님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설마 저희 회사 아세요? 진우 시아버지 회사랑 거래하시는 곳이에요. 시아버지가 늘 얘기하셨거든요. 대성산업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예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 진우 씨가 사업적인 목적으로도 저한테 접근한 건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 회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린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말 정말 계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사업도 다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저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대응해요, 언니. 저 혼자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랑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우선 예린이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진우 오빠를 정말 좋게 보고 계셔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진우 오빠를 아들처럼 아끼셨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려야죠. 부모님도 속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지. 아버지, 제가 1년 동안 기혼남과 교제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린 씨도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날 밤 예린이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니, 대박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나셨어요. 제 얘기 다 듣고 나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셔서 뭐라고? 그놈이 우리 딸을 농락했다고? 하시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치셨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우리 예린이가 설마 하시다가 제가 증거까지 보여드리니까 이런 우리 순진한 예린이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린 아버지는 기업인답게 냉정하게 판단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사업 관계를 이용해서 내 딸을 속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집안이 우리를 호구로 본 거야. 하시면서 정말 분노하셨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보고 예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거야. 우리 딸이 너무 순수해서 속은 거지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래부터 정리하자였어요. 앞으로는 그 회사와 일체 거래하지 않겠다.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인 집안과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느냐 하시면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사업하는 사람을 완전히 얕본 거야 하시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어요. 예린 아버지는 대성산업 사장으로서 시아버지 회사와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계약갱신은 어렵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전화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품질의 문제라도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겠어요. 개인적인 사유라고요? 사장님, 저희가 몇 년 동안 거래해왔는데 무슨 오해라도 있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네 아들이 뭘 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 아들이요? 진우가 무슨 일을 우리 딸을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결혼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1년 동안 우롱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아버지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었죠. 사장님, 그건 아이들 개인적인 일이고 사업과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집안과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예린 아버지는 정말로 시아버지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대성산업과의 거래가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바로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영업 실적 악화로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됐죠. 진우야, 대성산업 거래가 왜 끊어진 거야?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 몇 년 동안 거래하던 곳이 이유도 없이 끊겼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남편은 예린에게 연락해서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예린은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동시에 저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털어놨고 예린도 지인들에게 속았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우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세상에, 그럼 너는 1년 동안 바람의 상대방이었던 거야? 나도 완전히 속았어. 미혼이라고 했거든.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부인은 간병부로 부려먹고 바람 상대는 재벌가 딸을 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시댁의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아들이 문제가 많다던데 부인을 간병부 취급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잖아. 정말 몰상식한 가족들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댁 사람들이 남편의 바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시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김 사모님, 며느리가 간병 전문이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할머니 돌보는 건 수미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사실 젊은 남자가 집에서 간병하는 아내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남자니까 밖에서 활동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 며느리는 간병 전문이니까 계속 할머니 돌보게 하고 진우는 더 나은 사람 만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시댁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를 간병 전담으로 묶어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려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이런 말도 했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진우가 좋은 집 딸이랑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대성산업 사장 딸이래.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진우가 복이 있나 봐. 그럼 수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미는 글쎄, 간병은 어차피 전문이니까 계속 하게 하면 되고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마치 저를 간병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오늘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당장 해야 할 얘기야. 뭔데 그렇게 급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바람이 뭔 바람? 예린이라는 여자 만나는 거 내가 다 알아. 1년 동안 만난 거 맞지? 어떻게, 누가?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예린이 만나서 직접 확인했어. 그 여자는 당신이 미혼인 줄 알고 있더라. 남편이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그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내가 설명할게. 일단 앉아서. 설명할 것도 없어. 나도 예린이 만났거든. 그 여자도 당신한테 완전히 속은 거더라. 예린이를 만났다고? 수미야,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인생에 왜 끼어들어? 끼어든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준 거야. 그 여자도 피해자라고. 남편이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네,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지키긴 뭘 지켜?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랑 이제 부부 같지도 않잖아. 너는 온종일 할머니 간병만 하고 나는, 나는 너무 외로웠어. 외로우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가? 얘기해봤자 뭐해? 너는 할머니 얘기밖에 안 하잖아. 할머니가 어떻다. 할머니, 약이 어떻다. 그런 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간병을 시킨 건 시댁이었는데 그걸 핑계로 바람을 정당화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할머니, 간병 그만두라고 했어야지. 왜 계속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해? 그건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웃기는 소리 하네. 할머니를 핑계로 나를 붙잡아 두고 당신은 자유롭게 놀려고 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진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무슨. 수미야, 진정하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돼? 또 할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수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예린이랑도 완전히 끝낼게. 너무 늦었어. 이미 신뢰가 다 깨졌어.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너 같은 좋은 아내를 두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좋은 아내? 나를 간병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적 없어. 너는 내 소중한 아내야. 소중한 아내한테 병원 냄새 난다고 했어? 더러워서 손 못 대겠다고 했고?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수미야, 너 진우일로 예린이네랑 무슨 문제 있다며? 대성산업에서 거래 끊는다고 난리 났다던데. 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뭘 알긴.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큰일 날 뻔했잖아. 왜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이 뭔 진실?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요? 바람이 뭔 바람이야? 그냥 잠깐 헤맨 거지. 남자들 다 그래. 시집살이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은 있는 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미야, 너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너만 찾으시는데. 결국 할머니 얘기를 또 꺼냈어요. 할머니는 네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할머니는 누가 돌봐? 우리가 어떻게 돌봐? 네가 전문가잖아.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요양원에 맡기든지, 다른 간병사 구하시든지. 다른 간병사? 너처럼 할머니를 가족같이 돌봐줄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이 문제면 진우가 벌어서 하세요. 진우가? 진우는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대성산업 거래 끊어져서 실적이 완전히 망했거든. 그것도 다 내 때문이고. 제 때문이요? 진우가 바람 피운 게 제 탓이에요? 네가 괜히 일을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일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할 의미를 못 느꼈어요. 이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댁에서는 정말로 저를 간병 전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바람도 그냥 젊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시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정신이 맑으신 날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진우가 딴 여자 만나는 거 할머니가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야.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너무 고생했어.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 살아야 해.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뭐. 네가 행복해야 내가 마음 편해. 내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수미야, 내가 가진 돈이 좀 있다. 평생 조금씩 모아둔 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젊을 때부터 용돈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내가 죽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차라리 네가 가져가거라.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4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준 네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니? 너 말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잘해줬니? 할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목돈을 주셨어요.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죠.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받아. 네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말아. 내가 죽고 나면 내 유언장도 무시할 거야. 틀림없어. 한편 예린 아버지의 대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성산업과의 거래 중단으로 시아버지 회사는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다른 거래처들도 소문을 듣고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 회사 요즘 문제가 많다던데 대성산업에서 거래 끊었다잖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도 계약 재검토해보자. 시아버지가 예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인데 몇 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라서 더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온 거래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셨잖아요. 사장님, 그건 아이들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1년 동안 속였어요. 기혼자면서 미혼이라고 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사업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어요?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결국
해고당했고요.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대성산업거래가 왜 끊어졌어? 네가 뭘 잘못한 거야?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네가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짓 하면서 어떻게 될 줄 몰랐다고? 그건 변명하지 마. 당장 그 예린이한테 가서 빌어서라도 거래 복구시켜와. 하지만 예린은 이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어요. 동시에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죠. 남편의 불륜 증거가 충분히 있으시군요. 그리고 시댁에서 간병을 강요한 것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이혼이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특히 시할머니께서 증언해 주신다면 더욱 유리하겠고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의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제가 간병을 전담하게 된 과정, 시댁의 부당한 요구 등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수미야, 제발 이혼만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남편이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늦었어, 진우야.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간병부로 살고 싶지 않아.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잘못이 제가 명백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됐죠. 부인께서 4년간 무급으로 간병 업무를 전담하신 점,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 분할은 7-3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줬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예린과는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언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도 예린이 도움이 정말 컸어. 혼자였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요, 언니. 우리 진짜 자매 같잖아요. 그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자. 예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같이 속았던 경험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혼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작은 간병 서비스 업체를 차렸어요.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죠. 수미 씨, 정말 전문가시네요. 어르신이 수미 씨 오시는 걸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수미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간병을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어르신이 편안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요. 시할머니를 오래 돌봤었거든요. 예린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떤 분인데? 저희 아버지 회사에 새로 들어온 부장님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번엔 정말 좋은 분 만나길 바라. 네, 그분은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진우 오빠한테 속았던 것도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는 예린이가 더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다행이었어요. 예린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요. 저도 일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만남의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 한 분의 아들분이 의료진이셨는데 자주 뵈면서 가까워졌어요. 수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수미 씨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셔서 저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수미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시할머니를 돌보면서 이석호 탈환 일을 돌보면서 이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미 씨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분은 제 과거를 알고도 오히려 더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게 정말 멋있어요, 수미 씨.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린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수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수미 씨의 과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수미 씨를 더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제가 행운이에요. 작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예린도 참석해줬고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번 분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언니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고마워, 예린아.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도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정말 인연이 특별한 것 같아요. 시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주셨어요. 수미야, 정말 예쁘구나.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오늘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안 올 수가 있니?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내 진짜 며느리야.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간병 전문 업체를 더 크게 키웠고 직원도 여러 명 채용했어요. 사장님, 새 직원 면접 어떻게 진행할까요? 경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는 분을 찾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직원들을 잘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시절을 겪어봐서 직원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해야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어요. 예린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 저 결혼 날짜 정했어요. 정말? 언제야? 다음 달이요. 언니 꼭 와주셔야 해요. 주례까지 부탁드릴게요. 주례를? 내가? 네. 언니가 아니면 누가 해줘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리는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솔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했죠. 언니, 저희 신랑이 언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다. 저한테 예린이를 도와준 수미 씨께 정말 감사하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한편 김진우와 시댁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대성산업과의 거래 중단 이후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씩 떠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김진우는 한동안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소문이 다 나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불륜으로 유명하잖아. 가정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시켜. 회사 분위기 망치겠어. 결국 김진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제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진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수미야, 나야? 문 앞에 서 있는 김진우를 보니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뭐하러 왔어? 여기서 뭐해? 수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알아, 알지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바람을 핀 것도 정말 미쳤었나 봐. 김진우가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우야,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새로운 삶? 수미야,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해? 한때는 부부였잖아. 4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4년 동안? 그 4년 동안 너는 다 나를 뭘로 봤어? 간병부로 봤잖아.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1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때 마침 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누구세요? 제 전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김진우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수미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김진우가 제 남편을 보더니 더욱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미야, 정말 끝인 거야? 정말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는 거야? 응, 완전히 끝났어. 우리는 남남이야.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제 알아서 뭘 어떡해? 그때 알았어야지. 김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걸어갔어요. 그게 제가 김진우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몇 개월 후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 기뻐요. 우리 아기가 생겼다니. 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세요.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하게 클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자랄 거고, 예린도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줬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고마워, 예린아. 그런데 언니, 저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예린이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죠. 출산 예정일도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아이들 정말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치 진짜 사촌처럼 될 것 같아요. 태교도 함께해요. 저 태교 음악 좋은 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건강한 아기였어요. 여보,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엄마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빠 닮았어요. 이 눈 보세요. 완전히. 아빠 눈이에요. 그리고 3주 후 예린도 딸을 낳았어요. 언니, 저희 딸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정말 친하게 지내겠네. 그러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났어요. 엄마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요. 시할머니도 제 아이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증손자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오래 살더니 이런 복도 보는구나. 할머니는 제 아이를 진짜 증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내 덕분에 증손자도 보고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수미야.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지만 너랑 아기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 할머니는 제 아이를 보신 지 3개월 후에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수미야, 고맙다.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우리 증손자 잘 키워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는 예린도 아기를 데리고 함께 참석해줬어요. 언니, 할머니가 언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네,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린과도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간병 서비스 업체도 지역에서 인정받는 전문 업체로 성장했어요. 수미 선생님 회사는 정말 믿을만해요.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전문적이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예린도 결혼 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언니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우리 모두 좋은 결말을 맞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예린이라는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났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세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겨내시길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한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